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독자 개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고 있는 K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첫 이물질 신고는 지난 2월 27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요. 당시 식약처는 주사기 이물질의 원인을 확인했지만 회수 명령 대신에 환경 개선 같은 시정 명령만 내렸습니다. 이후에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과 충남 등지에서 20건의 이물질 발견 사례가 접수되면서 사태가 커졌지만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업체 측은 첫 신고 이후 20일이 지난 3월 19일에서야 자체적으로 수거를 시작했는데요. 납품된 120만 개 중에서 50만 개가 이미 사용이 됐고 70만 개는 회수 중입니다. 백신 수급 차질을 빚은 상황에서 불량 주사기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국민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장애인, 노인, 보훈 돌봄 종사자 또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작 맞을 백신이 부족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4월 첫째 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364만 명의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86세 미만 고령층 접종은 자칫 다음 분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층 화이자 접종 대상은 364만 명.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확보한 화이자 백신 다 합쳐도 75만 명분밖에 안 됩니다. 애초 6월까지 302만 명분이 들어올 계획이었지만 깜깜무소식인 상황인데요. 여기다 미국이 화이자 3차 접종까지 하는 부스터샷 계획을 밝히면서 백신 확보가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 보릿고개에 1단계 집단 면역이란 전례 없는 개념까지 꺼냈지만 이마저도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4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8명, 백신 접종 현황은 17일 0시 기준 29,165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 누적 151만 2,500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김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국인이 알몸으로 배추 절이는 영상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런데도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2009년 14만 8천 톤이던 수입 김치 물량 10년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99.9%가 중국산이었어요. 알몸 배추 동영상이 논란이 됐던 지난달도 중국산 김치 수입은 전년보다 20%가 늘었습니다. 불안감과 달리 수입이 줄지 않는 것은 낮은 단가 때문인데 우리나라 김치가 중국산 김치에 비해서 3배나 더 비쌉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식당들은 중국산 김치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 김치 제조업소 109곳을 모두 현지 실사하고 식품안전관리 인증 해썹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고 깨끗하겠는데요. 아침에는 날이 제법 쌀쌀하다가 낮 동안에는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이 대기 건조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영동과 영남 또 충북에 건조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이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행복한 아침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주연, 최종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건우 기자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한 주간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수액에 욕실 청소용 세제를 넣어서 다른 환자에게 투약을 하도록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이 A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60대 남성 B씨의 수액에 욕실용 세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B씨가 이 사실을 목격을 하고 자신의 수액에 뭔가 넣는 것을 이제 봤겠죠. 네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수액을 맞았는데 손이 퉁퉁 붓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B씨가 수액에 세제를 넣은 사람으로 이 A씨를 지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의료진이 환자가 맡고 있던 수액팩 속에 실제로 청소용 세제가 섞여 있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욕실 청소용 그 세제 어떤 건지 알잖아요. 우리 맨손으로 청소해도 막 안 좋은데 그 그럼. 음소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게 맨손으로 청소하면 막 진짜 피부가 거칠거칠해질 네.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걸 맞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투석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좀 심각해졌다고 어떡해.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B씨와 비슷한 피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3명이나 됐다는 건데요. 웬일이야. 이 사람들 중 몇몇도 역시나 혈액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A씨의 정체가 간호사였다고요. 그러니까요. 남을 돌보는 간호사가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간호사로 일한 5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간호사가 여러 병원을 전전했다? 실제로 이 사람 오랫동안 일한 병원이 한 곳도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그게 자주 옮겨 다니는 직업이 아닐 텐데요. 네, A씨가 1년 이상 근무한 병원이 참 드물었다고 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술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네, A씨는 지난해 충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출근한 지 나흘 만에 그만두기도 했고요. 네. 이유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에 체포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유. 그리고 A씨에 대해서 동료 간호사들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퇴근을 했는데 또 음주 상태에서 경찰서에 체포가 된 거예요. 경찰 조회 받는 과정에서 그냥 바로 사직 그냥 처리했어요. 이제 낮에 했는데 술이 그냥 가득 취한 상태로 온 거죠. 만취해가지고 비틀비틀 케어를 할 수 없으니까 들어와서 쉬라고 출근 안 한 적도 있었고.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뭐 만취 상태로 출근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포되기 엿새 전에는 술에 만취해서 한 기숙사 앞에서 잠이 들었다가 또 경찰이 황급하게 이 사람을 또 구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술 때문에 직장을 길게 다니지도 못했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병원에서 해고되고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빼돌린 적도 있었어요. 아니 해고됐는데 어떻게 약품을 빼돌려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해고는 됐지만 예. 유니폼이 있잖아요. 아.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병원 약국에 찾아가서 환자에게 투약을 해야 하니까 네.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빼돌린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왜 세제를 그 환자들한테 그것도 간호사가 왜 그랬을까?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직은 이제 조사 중이어서 뭔가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좀 있어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민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 이런 좀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하우진 신드롬,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네. 뭐예요?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봐서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대리인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해요. 줄여서 MBP라고 하는데요. MVP? 이 증후군 그러니까 아픈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어머. 그 사람을 간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본인을 동정하거나 격려를 하면 거기에 쾌감을 느낍니다. 야, 무섭다. MBP라는 게 이 피해자들이 이걸 밝히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그런 행위인데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의 간호사 존스라는 사람이 헌신적으로 돌보던 아이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랬는데 이 존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따뜻한 위로를 받아봤던 거죠. 여기서 희열을 느껴서 그 다음부터는 돌보던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야 될 그 사람을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어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멋있어요. 정말 네. 열심히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건가 봐요. 그것 때문에 이 MVP가 환자가 아니라 주로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A씨 역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자세한 뭐 범행 동기나 혐의는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건데요. A씨가 세제 투여 혐의를 일단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인정할 리가 없겠죠. A씨는 자신이 수액팩을 만지기는 했지만 주입은 절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범행을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소지품에서 찾아낸 주사기를 확인을 했더니 수액줄에서 나온 세제와 같은 성분이 나온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제에 든 성분이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걸 사람 몸속에 주입했으니까 이건 살인 미수가 안 되나요?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의도로 이런 범행 행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게 이제 살인 미수예요. 처음부터 이런 죽일 의사가 있었는지는 뭐 범행 정황이나 증거들이라든가 진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도 몸이 약한 환자의 그 수액에 이 세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이 환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간호사였단 말이죠. 근데 간호사라고 하면 더욱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번 사건뿐이 아니고 앞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렸다 이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그리고 소유 또는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미 해고당한 병원에 내가 간호사인 척 아직도 다니고 있는 척 행세를 하고 들어간 행위는 네네. 이제 건조물 그 병원을 얘기하는데 그 건조물 침입한 죄가 성립을 할 수 있고요. 또 병원의 업무,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그리고 내가 실제로 가지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 향정신성 의약품을 편취하고 속이고 받아간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그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살인죄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살인미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절반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가중 또는 감경 요소를 참작해서 최종적인 형량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 이 간호사가 그 술 때문에 해고당했죠. 또 마약류 약도 빼돌렸죠. 그리고 뭐 정신감정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재판에서 심신미약 이런 거 주장하게 되면 좀 판결이 달라지지 않나요? 정신감정, 심신미약 주장 이게 요즘에 정말 이슈가 많이 되는 주제예요. 네. 이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에 따라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를 해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면제부처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는데 재판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진단명만 가지고 이 심신장애를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단순 우울증 이런 것들은 아예 인정이 또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범행 당시에 완전히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리분별이 안 되고 인지능력이 떨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이 돼야지 이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술을 마셨다고 해서 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범행을 어떤 나중에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술을 마셨다 일부러 네. 그러면 또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2014년부터 2년 동안 이 1심 재판에서 이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을 받은 사례는 5건 중에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희가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환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네.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 건강하게 쾌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고덕동 아파트 택배 이거 저 뉴스에서 봤었거든요. 네. 화제였죠. 예. 네. 준비한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택배 물량 보세요. 정말 많이 쌓여 있죠. 네. 상자가 아주 그냥 여기 다 쌓여 있는. 네네. 택배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서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쌓아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와, 엄청나네. 진짜. 서울 강동구에 있는 5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네. 바로 이 택배 대란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 5천 세대 정도예요. 이 강동구 A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 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 지상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통제를 시작했는데요. 해당 아파트에 택배 차량 통제 협조 안내문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이것부터 보시죠. 네. 자, 안내문을 보시면 4월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택배사의 아파트 측이 지난해부터 출입 통제 방침을 충분히 예고를 했다고 문제가 없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거든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애초에 이 아파트가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가 돼서 택배사들의 편의를 봐주다가 주민의 직접 요구로 인해서 이렇게 통제를 시작하게 됐다 밝혔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시설물 훼손과 안전상의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권유했는데 택배사는 왜 이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의 제한 높이가 2.3m입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한 높이. 근데 일반 택배 차량의 경우 높이가 2.5m에서 3m 정도, 그러니까 더 높은 거죠. 출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높이를 낮춘 저상 차량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또 전직 택배 기사라가 밝힌 네티즌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저상 차량의 경우에는 천장이 낮기 때문에 택배 기사가 일을 할 때 허리를 숙이고 작업을 하는데 이때 허리가 힘들어. 엄청나게 아프고 맞아. 체력 소모도 심하다고 해요. 네. 그래요. 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또 일반 탑차를 저상 차량으로 개조하면은 개조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든다고요. 근데 택배 하나당 한 700원, 800원씩 그러게. 나오는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 비용에 또 더해서 적재 공간이 결국 좁아지는 거잖아요. 적재 공간이 좁아지면은 물건을 싣는데 결국 한계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예, 평소 싣는 물량이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두세 번씩 영업소에 더 들러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상 비용도 더 들죠. 그리고 그만큼 택배를 배송하는데 드는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 사람들도 더 벌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택배 노조는요, A 아파트의 가구별 이 배송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택배 노조 관계자들은 A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구별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8일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화 공문 보냈는데요. 13일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걸로 받아들이고 배송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에서 입장문을 냈다고요? 바로 이날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년 전부터 저상 차량 배차를 통한 지하 주차장 운행 및 배송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충분히 유예 기간을 줬다. 그래서 노조가 갑질 프레임을 씌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노조 측이 해명을 해야 우리도 대화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강대강 국면인데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문자 발송하는 요 문자에 또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주민끼리 그런 문자를 보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 메시지방에 글을 좀 준비를 했어요. 함께 네네. 사진 보겠습니다. 택배 불가 지역 가면 과연 누가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보다는 택배사가 엄청 타격일 듯한데 배부른 멍청이들 같아요? 누가 더 손해고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배부른 멍청이라니요. 아유, 졸업 문자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음 사진 또 있습니다. 네. 네. 전 저 제일 아래 댓글이 걸리네요. 네. 진짜 기분 나쁘네요. 우리 아파트 앞 기자회견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저런 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모든 주민이 이렇게 갑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대화로 풀길 바라는 주민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집 앞까지 배송되는 것에 오히려 좀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맞아요.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이와 비슷한 갈등을 겪었던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주민들이 상생의 해결책을 찾아냈던 사례가 있었어요. 지난해 2월에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항인데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4시간 동안은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 위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되 굉장히 저속 주행인 시속 10km로 주행을 하고 공회전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택배를 받아보는 사람이나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이나 서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아봐야 될 텐데 세종시에서는 그래서 전동 카트가 등장을 했다면서요. 네, 좀 이런 모범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네네. 좋겠어요. 이게 세종시 호리홀마을 10단지 아파트의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택배 기사들이 골프장에서 볼 법한 전동 카트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오, 괜찮네요. 했다고요. 네. 네. 이게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네. 2016년 입주 초부터 입주민과 택배 기사 사이에 이 택배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하자 네. 주민이 택배 기사들과 만나서 합의점을 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탑차 기사들은 아파트가 전액 부담해서 구매한 이 전동 카트를 타고 배송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실버 택배 도입으로 갈등을 해결했대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아파트 집화장에 물품을 딱 두잖아요. 그럼 아파트 그 고용한 노인 택배원들이 전동 카트를 이용하거나 뭐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뭐 일거리도 생기고 좋잖아요. 운동도 하실 수 있고. 더 이상의 갈등 극복하고 슬기로운 합의점을 찾아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핫 이슈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답니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첫 번째 사연 뭔가요? 자, 아내와 땡땡 만난 남자입니다. 뭐 자주 만난 남자. 그런 것 같아. 아니, 이재용 님이. 그냥 아는 것 같은데요? 정답인 것 이게 뭐 같은데요? 아시네요. 아내와 자주 아내와 만난 처음 자주 만난 만났는데 남자겠어? 횟수가 있어요. 자주 만났네. 얼마큼 자주 횟수가 얼마나 될까 만났을까요? 보겠습니다. 아내와 100번 만난 남자. 100번 만났어. 궁금해. 상관 전쟁 냄새가 나네요. 자,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하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그 에어컨 수리 기사 역할을 이재용 님이 해주시기 에어컨 수리 바랍니다. 기사 좀 100번 이상하네. 만난 남자. 예.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 해외에서 수년째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외롭고 힘들었지만 국내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기에 가게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꾹 참았죠. 그리고 드디어 오랜만에 아내를 만나러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들뜨고 행복했죠. 여보 나왔어. 얘 날이 더워갖고 자기 나오는데 힘들까봐 내가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이렇게 혼자 딱 왔지. 근데 엄마 누구세요? 자기야, 저 에어컨 기사님이셔. 아우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이 자꾸 고장나서 이제 막 수리 끝났어. 그렇죠 기사님? 예, 끝났어. 예, 끝났습니다. 예, 이제 좀 가야죠. 갑자기 끝난 것 같은데? 처음엔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귀국했을 때도 에어컨 수리 기사가 있더라고요. 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라고는 했지만 아이고. 뭔가 미심쩍어서 이번엔 예고 없이 겨울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야 요거 시댁에서 보내온 산삼인데 자기 주려고 아껴뒀어. 얼른 해. 아우 고마워. 벌써 막 힘이 나는 것 같아. 하나 더 줘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한겨울에 무슨 에어컨을 고쳐. 아주 차라리 그냥 우유 배달이라 그러지. 야 정말 당신 당신 내 마누라를 꼬셔. 오늘 내 술 죽었어. 안 돼, 그러지 마. 이 사람 건들지 마. 내 남자야. 당신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내가 다 조사했어. 1년 동안 70번이나 이 집을 들락거렸더만. 나도 1년에 4번밖에 못 노는데 여기 70번이 나와?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내가 그거밖에 안 왔어? 아니 좀 내가 거지 않나? 100번 오지 않았어? 그러게 우리 100번 만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진짜. 아니 100번? 그래. 100번 그래. 여기 내 집이야. 내가 이 사람 내 아내고 둘이 불륜이고 당신들 내 용서 못해. 다 고소할 거야.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어떻게 고소하게? 진짜 이거 지금 고소하다. 무서워. 고소해. 전 간통죄 대신에 다른 걸로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야,
겨울에도 에어컨 고치고 여름에도 고치고 가을에도 고치고 예,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보일러 고치러 왔다고 집에. 이번 사연 남편보다 사계절 내내 내연남을 더 많이 만난 아내의 사연입니다. A씨와 B씨는 불륜관계입니다. 2016년 3월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당시 B씨의 남편 D씨는 파견근무로 외국에 나가 있었고요. 네. B씨는 내연남 A씨에게 이 사실을 2017년 7월에 털어놨습니다. 나 남편이 있다, 이 사실. 그러니까 B 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던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두 사람의 불륜관계는 지속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서 B씨를 밖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B씨와 남편 D씨의 집을 찾기도 했습니다. 야, 이 남편이 없는 집에서 미래를 즐긴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사실을 바로 남편이 알게 된 거죠. 네. 남편은 상간남 A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뭘로 고소를 한 거예요? 예, 바로 주거 침입죄입니다. 네. 그 A 씨는 B 씨랑 이제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서 남편 D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아내 B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B 씨 부부 아파트에 와서 자신과 관계를 했다고 밝혔고 그 횟수가 무려 100차례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아내 B 씨는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상간남 A 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B 씨가 혼인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일단은 부인을 했고요. 공소 사실 기재 1시에 B 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적도 없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밝혀지게 되는데 이게 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또 잡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최근 구글 타임라인 외에도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나 촬영된 사진, 그리고 영상의 GPS 정보,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랙박스의 운행 기록, 그리고 CCTV 영상 등 다양한 정보가 이제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A씨 측 변호인은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남편 D씨는 당시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는 이제 D의 주거로 볼 수가 없으니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거 좀 무서운데요? 그러면 해외 파견 근무 중이면은 내 집이어도 주거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일단 주거 침입죄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뭐 관리하고 있는 주택 여기에 침입을 해서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피고인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고인의 행동이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남편이 외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 몇 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아예 거기에 이제 주택을 마련해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이 피고인 변호인이 착안을 해서 이 사람의 지금 상거소지, 그러니까 주거지는 외국에 있지 더 이상 국내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상 주거권자가 아니고 지배나 관리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을 한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예, 그 재판부는 D 씨가 당시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자신의 물건들을 다 남겨줬고 무엇보다 이제 아들과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라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귀국해서 10일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집의 관리 관계가 아직도 존속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이제 A 씨는 주거 침입 혐의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이러면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이게 다른 방법으로 고소를 하고 이렇게 되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7월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운동 코치인 A 씨가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어머니와 내연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내연관계의 어머니는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운동 코치 A 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 사건은 남편이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으니까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니까 주거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거 침입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A씨도 그런 점을 들어서 이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이 남편이 더 이상 여기에서 공동 주거권자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상 주거지가 다르기 때문에 A씨의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이것도 재판부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떻게 궁금하시죠? 됐어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어떤 판례냐면 남편의 일시 부재 중에 간통의 목적으로 아내의 승낙을 얻어서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남편의 집의 관리 관계가 그 집에 여전히 미친다고 봐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서 이걸 근거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럼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피고인은 B 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인 피해자의 묵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침입한 것이고 결국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라고 하면서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법정 책임이 물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상대를 고소를 해야 되겠는데 네네. 그래서 주거 침입이나 아니면 폭행죄 이런 것들로 고소를 하게 되는 사례가 있고 또 다른 사례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응징을 하고 싶은데 형사상으로는 사실상 방법이 없고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배우자, 이 불륜 상대방,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상대방에게 응징하고 싶고 고통을 주고 싶은 그런 뭐 감정적인 요소들이 좀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을 괜히 자극을 해서 이제 욕설을 하게 만든다든가 폭언이나 폭행을 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로도 고소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건 몰라도 폭행 같은 경우 하다 보면 또 쌍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폭행이 휘말릴 수도 있는데 그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이럴 때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에 같이 휘말리가 될 수 있어서 나중에는 뭐 쌍방폭행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없고요. 또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요즘에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제 형사처벌을 못하겠고 감정적으로 화가 나다 보니까 남편이랑 외도를 한 여자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 SNS에 이 여자에 대한 험담이나 욕설을 올렸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불륜 때문에 고통받은 것도 맞아. 힘든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폐지된 간통죄 이후에 불륜 커플을 처벌하는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보게 됐습니다. 네네. 다음 건요. 자, 두 번째는요. 아내 때문에 이거 된 남편입니다. 아내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내 때문에 유부남된 남편. 그렇지 않아요? 아내 때문에 뭐 거의 거덜났나? 거지가 됐나? 또 그렇죠. 뭐 문제가 좀 생겼을 것 같긴 아니에요. 한데. 슬퍼요. 보겠습니다. 아내 때문에 살인자. 야, 이렇게까지. 살인자가 됐어요. 네. 자,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하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자, 의사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 60년 동안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아내는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고 전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아내를 업고 매일 항암 치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형사 같은데?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어쨌든 통과. 여보.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건 모두 아내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내는 제게 마지막 소원을 말했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변변치 못해 영감이 힘들게 하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치료 잘 받고 어서 나을 생각해야 해. 그게 날 위한 길이야, 알았어? 아유 그럼요. 내 열심히 치료받아서 얼른 나을게요. 그러면 영감 나 병원 가기 싫어요. 만약 내가 위독해지면 집으로 데려다 줘요. 이 할망구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시끄러.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아유 참 영감 걱정 내지 마시고 사람 일 모르잖아요. 난 당신하고 우리 애들하고 평생 살았던 그 집에서 눈 감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떠날 것 같으면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줘요, 영감. 꼭이에요. 알았어. 그 할망국지 오늘따라 이상한 소리래. 어서 치료 받고 가자고. 내 소원 들어줄 거죠? 당신이 사준 예쁜 옷 입고 당신이랑 알콩달콩 살던 그 집에서 당신이랑 행복했던 추억 간직하고 떠나고 싶어요. 여보. 며칠 후 아내의 병세는 급속도로 나빠졌고 전 아내의 마지막을 직감했습니다. 병원에서 한사코 말렸지만 전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게 죄가 된다고 해도 말이죠. 아유,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저 사연 읽다가 눈물 난 것 같아서.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정말 마음 아픈 사연이죠. 네네. 2013년 전북 임실에 사는 80대 노부부의 얘기예요. 이들 부부 2008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아내가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폐암 4기인데다가 전이가 심해서 얼마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폐암 사기면 거의 말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게다가 전이 됐으니까 손쓸 방법이 없었겠네요.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 A씨가 가망이 없다는 의사 말을 듣고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아내 B씨를 항암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병원까지 거리가 120리였는데 그러니까 50km 정도죠. 50km를 직접 노구를 이끌고 부축을 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를 했고요. 그걸 무려 5년 동안 매일같이. 네. 5년 동안. 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5년 동안 80대 어르신이 그렇게 병원을 왕래하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병이 좀 차도가 있었습니까? 남편이 정말 지극정성을 쏟았지만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내는 2012년 네. 폐렴이 악화돼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건 이제 뭔가 떠나보내야 될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한데 어르신께서 상심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요? 아내가 가망이 없다는 걸 직감을 했죠. 그래서 A씨가 아내를 퇴원시키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위독한 환자를 퇴원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안 된다고 제지를 했겠죠. 하지만 A씨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의지가. 의료진이 퇴원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직접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하다가 또다시 의료진에게 제지를 당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은 의료진의 만류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요? 네네. 네, 의료진의 제지로 산소호흡기를 결국을 떼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남편이 미리 갖고 있던 칼로 어머. 영양 공급용 튜브를 자르고요. 산소호흡기도 걷어냈습니다. 아. 결국 아내가 숨을 쉬지 못하니까 10분 뒤에 세상을 뜨게 됐죠. 네. 5년을 한결같이 아내가 낫기를 바라면서 그 마지막까지 잘 보살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제 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말이죠. 이게 참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묻기도 조금 애매한 네. 상황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는 했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평생 함께 지냈던 집으로 아내를 데려가고 싶었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그 집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를 편안하게 보내주고 싶었다. 함께 하고 싶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네,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하지만 어쨌든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남편이었잖아요.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어요. 이 간호사의 신고로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혔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형량은 좀 낮게 나왔네요. 맞아요. 당시 양형 기준상으로 보면 이 권고형이 여러 감경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한다 하더라도 징역 6년에서 10년 사이였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가 사실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어떤 살인죄의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이 지금 피고인이 아내의 투병 생활을 동안 너무 성실하게 열심으로 이제 간호를 했었고 또 아내를 이제 어떤 아내의 마지막 뜻에 따라서 집으로 편안하게 옮기고자 하는 그 유일한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피고인이 아내를 잃은 피고인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양형을 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네, 그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서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해주려는 선의에서 이제 네네. 비롯된 행위였는데요. 그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환자도
보호자도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질환을 가진 노인이 배우자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2심 재판이 병원에서 열렸다고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예, 치매 환자 A씨가 2018년 12월 아내 B씨를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질병으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매 노인이라고 했는데 수감 생활 가능할까요? 예, 걱정이 되죠. A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자신의 면회를 온 딸에게 사망한 아내와 동행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등 이제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이러한 이제 A씨의 모습을 본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A씨의 주거를 치매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제한하고 치료 목적의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제 치료적 사법이라고 해서 이제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치료 목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제도인데 이제 이렇게 치매 환자에게 내려진 첫 보석 결정이라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치료적 사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치료적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가 어떤 유무죄를 가리고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재발 방지나 교화의 목적으로 어떤 치유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판결이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치료적 사법이라는 개념이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 최초로 적용된 판결이기도 하지만 이 선고 공판이요,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재판부 판사님들이 직접 이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병동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님도 이 법조계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아마 그래서 이런 판결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심보다 감경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 5년 동안 보호 관찰을 명하면서 이 구치소가 아니라 법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좀 냉정하고 딱딱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훈훈한 이런 판결도 있네요. 덥다 갑자기. 훈훈하니까. 맞아요. 요즘에 AI 변호사, AI 판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지점들이 AI가 대신할 수 없는 어떤 사람만의 고유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조인들에게도 아마 시사하는 바가 컸던 그런 판결로 생각이 되고 또 법원과 검찰, 병원, 또 피고인 가족들의 모두 협조가 있어서 이런 전향적인 판례가 가능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또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또 법의 조정 이런 부분들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 궁금한 법에 대해서 슬기롭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 법률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생활법률은 드라마로 준비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생활 속에 궁금한 법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가족과 등진 아들에게 재산 상속을 해야 할까 준비했고요. 또 뛰는 집값 때문에 계약 파기를 당한 부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활 속 궁금한 법률 이야기, 생활 법률 극장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모르면 당한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생활 법률. 가족 간 벌어질 수 있는 분쟁부터 네가 무슨 납작으로 여기로 와? 아빠 돌아가실 때는 콩빼기도 안 보여놓고서? 나도 아빠 자식이야. 나도 권리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부동산 분쟁까지.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죠? 거기 집값이 2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자고.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그간 몰랐던 생활 법률을 알아봅니다. 수상한 기운이 맴도는 집안. 진짜 금성신이여 금빛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집 아들은 금성을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데요. 아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야, 너 내 예물 받은 목걸이 못 봤어? 누나, 금성님을 믿으며 집에 금이 들어온다니까. 아, 얘가 진짜 미쳤나, 진짜. 나중에 백배천배로 돌아올 거야. 모든 금부치는 우리 금성신의 것, 오빙땅. 아이고, 이 정신 나간 놈.
믿음 하나로 금이란 금은 죄이다 교단에 갖다 바친 아들. 그렇게 아들은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하기 위해 건드려선 안 될 물건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엄마,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하나뿐인 어머니의 유품을 훔쳐간 건데요. 아빠! 이거 좀 봐. 이놈의 자식이 키하고 사고를 치는구만. 사고를 쳐. 어? 이 엄마 마지막 남은 이쁜까지 가져가 버렸어. 그새 이놈의 자식이. 아이고. 무지한 가족들과는 한 집에 살고 싶지 않아. 저는 금성신을 좀 찾아 뭐야, 뭐야. 수행의 길을 떠나요? 정말. 아빠! 안 돼, 아빠! 안 돼요, 아빠! 평소 지병을 앓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은 끝내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여보, 이거 뭐야? 유서? 아버지는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아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내 모든 재산은 딸에게 주겠다. 그로부터 9년이 흐르고 여보, 이것 좀 봐. 집값이 또 뛰었어. 자그마치 우리 집 20억이야. 그러게 여기에 지하철역에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우리 고생 완전히 끝이야. 2억짜리 집이 20억이 된 건데요. 그런데 누나, 나왔어. 누나, 너가 무슨 납작으로 여길 와? 아빠한테 유산 받았다며. 내 거 받으러 왔지. 아빠 돌아가실 때는 콧배기도 안 보여놓고서? 천한 몫은 유서에도 없었어. 돈을 못 주면 금붙이라도 내놓든가. 나도 아빠 자식이야. 나도 권리 있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하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말라는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재산은 나눠줘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직계 가족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는 몫으로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 그러면 아빠가 2억 주셨으니까 딱 반 잘라서 1억 줄게. 내가 알아보니까 여기가 20억이던데 10억 내나? 정말 옳은 가격을 기준으로 나눠줘야 할까요? 상속 문제에서 재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점의 가격인 2억 원의 기준에서 1억 원만 나눠주면 됩니다. 상속인의 자녀이거나 손주, 배우자라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의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남동생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보, 우리 돈도 굳었겠다. 이제 큰 집에서 살 일만 남았네. 여기는 분명히 나중에 집값도 오를 거야. 아, 좋다. 더 좋은 아파트를 계약한 부부.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뭐야? 계약 없었던 일로 하지? 어? 아니, 우리 중동 납부했잖아. 뭐지? 잠깐만.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죠? 거기 집값이 2억이 올랐어요. 집주인이 계약금을 2배 물어줘도 파기하는 게 더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자고. 아니, 중도금까지 다 냈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집값이 단숨에 급상승하자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때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을 한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매도인이 임의로 그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하며 간과하지 않으셨나요?
막상 일이 닥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활 법률 똑똑히 알아두세요. 네,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나 몰라라 했는데 나중에 유류분 청구하면 주긴 줘야 되는군요. 아들이 그렇죠. 찾아와서. 네, 물론 가족을 버린 아들이 정말 뻔뻔스럽기는 하지만 유류분이라는 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 부모님이 생전 증여한 부동산의 가치가 갑자기 나중에 상승을 했더니 이 형제들이 이미 끝난 재산 분할을 다시 나누자고 아시겠죠? 요구를 네.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한 번 재산 분할이 끝나면 나중에 이렇게 가치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재산을 분할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뭐 그러면서 중간에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랑 중도금을 지불했을 때랑 대처 방법이 정말 다른 거죠? 예, 맞습니다. 중도금 지불 여부에 따라서 계약 해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네. 계약금은 통상 해약금으로 보아서 매도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매수인은 이제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면서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반면 이제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이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이제 매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돼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생활 속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법을 알아봤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ow you know they're looking at the hot shot. They wait in line. Cause all the people looking for a good time. I see you looking. I see you looking. Nah, nah, nah. I see you looking. I see you looking. Watch what I do. Watch what I do.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요즘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들 수준이 확 높아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동차 전시장도 예전의 자동차 전시장이 아닙니다. 이색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오. 저희가 오늘 그런 공간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자동차 전시장입니다. 네. 남자들 아주 좋아하는 차죠. B사의 자동차 직접 몰아서 드리프트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아니 진짜 B사 자동차를 드리프트로 운전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조심조심 모셔가지고 서지지 않나? 그렇게 타도 모자란 차를 저렇게 거칠게 운전할 수 있어요, 진짜? 자동차 요게- 전시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차 전시장에서 이런 이게 전시장이라고? 네. 네. 여기는 영종도에 있는 B사의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와. 여기서는 자동차 전용 서킷에서 질주 본능을 이렇게 발산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운전장도 있다고. 그래요? 자동차 전시장인데 아이들이 무언가 체험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정말 아이 계신 아버지들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아이들과 나들이 삼아서 가시면 참 좋은데요. 여기에 전시된 B사의 고가의 차량을 아이들이 직접 가속 페달 또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핸들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고가의 차량인데 애들이 막 타도 돼요? 아유, 그럼요. 어머. 만져보고 타보고 또 꿈도 키우셔도 됩니다. 그러네.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주니어 캠퍼스는 8세에서 13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차 디자인 또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기초 과학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친환경 자동차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니어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5세에서 7세 아이들, 미취학 아동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교통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통 표지판에 따라 운전하는 체험형 안전 교육인 키즈 드라이빙 스쿨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교통 신호와 법규를 이해하고 또 어린이용 B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역할극을 통해서
교통 안전에 대해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고요. 네. 그 아이들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그때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만화 같은 것도 아이들이 인기인데 그 어른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건 뭐가 없습니까? 물론 여기 또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이 돼 있어요. 네. 실제로 B사의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최고급 차량까지 그만큼 모델에 따라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세분화가 돼 있고요. 또 주행 프로그램도 기초 프로그램부터 뭐 여러 가지 고급 기술, 드리프트 같은 고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10가지 넘게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럼 드리프트를 가르쳐준다는 건데 궁금한 게 저 같은 사람도 그럼요. 가능할까요? 장현 씨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알려주면 안 되는데. 훈련된 운전자들 저렇게 물을 뿌려놓고요. 네. 운전 명정도 센터에 그리고 드리프트를 실제로 전문가처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함께 체험해 보시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요즘에는 커피 맛집으로 유명한 자동차 전시장도 있고 그렇대요. 네네. 아주 중심지에 있습니다. 연간 30만 명이 찾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네. 너무 멋있다. 카페나 현대미술 전시장 같은 느낌이 그러네. 들죠. 네. 네. 특이하게 대형 도심 쇼핑몰 안에 있습니다. 그건 아주 세련됐는데 저게 전시장이 아니라 미술관 같은 게 진짜 아닌가요? 맞아. 사진 찍기 참 좋은 그런 거. 네. 바로 T사의 자동차 전시장인데요. 고객 휴식 공간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일본 본사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도 지원을 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시설입니다.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꼭 사야겠다는 게 아니라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쇼핑몰 안에 있으니까 좀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잖아요. 네.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도심 속 쇼핑몰에서 이렇게 서비스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문화도 즐기는 각종 행사도 즐기는 거죠. 무료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충전 그리고 뭐 우산 렌탈, 비상약 증적 같은 그런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아이와 함께 온 고객에게는 이유식까지 또 데워주고. 네. 저도 관련돼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헌책을 기부하면 무료 커피 쿠폰 준다 그러고요. 무거운 짐 들고 오면 에코백을 증정하기도 하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높은 하이힐 신고 오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슬리퍼를 또 편하게 네네. 굳이 하네요. 챙겨주네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잘 아는 곳이니까 이런 서비스 외에도 다채로운 행사 이런 거 체험 같은 거 있을까요? 심심하실까 봐 크게 3가지 존으로 구성을 했다고 해요. 라이프스타일 존, 또 갤러리 존, 커뮤니티 존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특히 갤러리 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미래차를 담은 컨셉트카 그리고 유망 예술 작가들의 다양한 협업 작품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 궁금했던 자동차도 만나고 문화도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색적인 자동차 전시장 중에는 현재 팔고 있는 자동차를 전시하지 않는 전시장도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지금 파는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자동차가 나올 것이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명 자동차 없는 전시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봅시다. 자, 국내 자동차 회사 H사에서 최근 부산에 오픈한 스튜디오입니다. 이것도 미술관처럼 보이는데 이건 그쵸? 자동차 전시관 아닌 것 같은데. 네. 멋지다. 무슨 예술 작품들 보는 것 같기도 맞아. 하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자동차가 없는 전시관이라고 했는데 근데 앞서 뭐 오래된 차들도 전시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최신 차를 전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는 그렇죠. 최신 모델을 전시해야 하지만 최신 모델이 아니라 과거의 모델들을 재해석한 모델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상을 담은 모델들을 다양하게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H사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컨셉트카가 바로 여기에 주된 매력이죠. 영상에서 보니까 약간 아트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 전체적인 주제는 뭔가요? 여기는 디자인 투 리브 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의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술과 자동차가 결합돼서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작품을 좀 감상하기 위해서 들리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뭐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비롯해서 자동차 디자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상 속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콘텐츠를 폭넓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업의 뭐 비전이나 방향성을 예술 문화 콘텐츠에 녹여서 선보인다는 점이 또 굉장히 신선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기술만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니즈가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 이런 걸 모두 경험할 수 있다면
자동차 회사도 좋고 소비자에게도 좋고 그렇죠. 모두가 네. 윈윈하는 거예요. 님도 보고 뻥 tus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전시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있던 그런 전시장이 아니네요. 네, 완전 달라져요. 예, 오늘 잘 봤습니다. 구경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2주년 4.15 제암 고주리 사건 합동묘역 헌화 및 참배식이 화성시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에서 열렸습니다. 4.15 제암 고주리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일본군이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와 고주리 주민을 집단으로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 행사엔 서철모 화성시장과 유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참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서 시장은 군화에 짓밟히면서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던 선열들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겠다며 코로나19 등 오늘날의 역경 또한 시민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등에서 볼 수 있는 노상전차 트램은 적은 건설 비용과 매연이 없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성남시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8년 시민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유럽 도심을 달리는 노상전차 트램입니다. 지하철 등에 비해 건설 비용이 적고 매연이 나오지 않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꼽힙니다. 전용 도로를 이용해 정시 출발과 도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성남시는 판교와 분당을 연결하는 구간에 이런 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등 유동인구가 날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나 지하철 같은 현재의 대중교통을 넘어선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요 예산 3,500억 원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대금 일부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13.7km 구간에 17개역, 차량기지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버스나 지하철과의 환승 할인 등을 통해 교통비 부담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테크노밸리 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것도 이제 좀 풀리고 친환경적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정시에 도착할 수 있고 많은 인원들을 수송할 수 있다 보니까 장점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관내 IT 기업들과 협력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트램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포부입니다. 성남시 향후 가장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가 교통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승용차 부담도 줄이면서 또한 걷는 거리까지 만들 수 있는 방식의 그런 교통정책의 핵심으로서 제가 트램을 제시하고 있고요. 채널A 강신영입니다. 원래 4월까지는 이렇게 쌀쌀했나 싶어요. 오늘 아침도 쌀쌀하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쌀쌀한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좀 기온이 오른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인즉슨 아침과 저녁, 낮에 기온차가 심하다는 거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